그날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모처럼 셔츠를 다림질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매만졌어요. 전날 미리 백화점에서 사둔 과일 바구니를 챙겨 들고 나가다가 제일 중요한 걸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랴부랴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챙겨든 건 바로 임명장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어제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박민주. 호명과 함께 앞으로 나가서 검사의 명장을 받는 순간 어찌나 손이 덜덜 떨리던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통령 휘장이 박힌 그 임명장을 품에 안고 돌아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객석에 앉아있는 제 동생은 이미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이 임명장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잘 알기 때문이었죠. 저는 임명장과 과일 바구니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10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어요. 겨우 17살의 나이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계를 걱정하던 그때를 말이죠.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던 차에 친척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동생과 보육원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던 분이었어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분은 또다시 같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보육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는 거니? 거기 가면 그래도 숙식은 해결될 텐데. 네, 그건 미니가 싫다고 해서요. 저도 좀 그렇고요. 지낼 곳은 있으니 생활비만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무렵 동생과 둘이 먹고 살기 위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고등학생 신분이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은 주말뿐이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친척분도 그 점을 지적하셨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둘이 먹고 살 수 있겠니? 각종 공과금의 생활비에 이런저런 비용 다 내려면 아무래도 빠듯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죠. 너 학교는 계속 다닐 생각이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작스런 질문에 제가 물으니 친척분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 학교를 다니면서 해봐야 몇 푼이나 벌겠니? 너네 둘이 먹고 살 식비도 안 나올 거다. 그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침 내 주변에 공장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네 상황을 얘기하니까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하더라. 대신 학교는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해야 하거든. 그래도 그렇게 일하면 저와 동생이 생활할 돈은 충분히 벌 거라고 하셨어요.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당장 학교를 그만둬야 하니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법조인이 되기를 꿈꿨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상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대학 등록금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었죠. 하지만 동생은 달랐습니다. 제가 생활전선에 뛰어들면 동생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벌면 동생의 대학 등록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친척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니?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찾은 자퇴서 양식을 A4 용지에 그대로 따라 그렸어요. 그렇게 어설픈 자퇴서를 가방에 넣고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가니 마침 담임 선생님이 자리에 계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준비해간 자퇴서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받아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저 아무래도 학교를 계속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담담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가슴 한구석이 울렁거렸습니다. 학비 때문에 그러니? 그거라면 선생님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장학금 프로그램도 많고. 학비도 그렇지만 당장 생활비도 벌어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그제야 선생님의 책상 한편에 놓인 이런저런 팸플릿이 눈에 들어왔어요. 각종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애써준 어른이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선생님은 착잡한 표정으로 제 자퇴서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선생님도 이것저것 알아볼 테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퇴서를 내기 전까지만 해도 이 방법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막상 학교를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속상하고 서러웠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울고 퉁퉁 부은 눈으로 학교에 갔는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민주야, 너를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니까 돈 걱정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후원자가 학비는 물론 저와 동생의 생활비까지 어느 정도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은 후원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상대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분 덕분에 저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고 무사히 대학에 입학하여 이렇게 검사 임용증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죠. 그날은 여러모로 저를 도와주신 담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랜 시간 저를 후원해준 분의 정체를 듣기 위해 학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학교로 향하면서 그동안 제가 겪은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그날의 사건도 생생히 떠올랐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장 한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분식집 한편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는 게 제 일상이었죠. 어린 동생도 제 맞은편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습니다. 둘이 놀고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이런저런 간식거리를 챙겨주셨어요. 엄마는 가게에서 요리를 하시고 아빠는 시장 곳곳으로 배달을 다니셨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셔서인지 시장분들과도 잘 알고 지냈어요. 덕분에 저와 동생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이 집 저 집에서 간식을 얻어먹고는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 시장 자체가 하나의 작은 동네 같았어요. 건물주 할머니도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으로는 첫 계약을 한 이후로 10년 동안 한 번도 가게세를 올리지 않으셨다고 해요. 엄마는 건물주 할머니가 오시면 꼭 국수라도 한 그릇 대접해드렸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고 오시면 더 맛있는 걸 해놨을 텐데요. 아이고, 일 없네. 나는 이 집 국수가 제일 맛있어. 민주, 민이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지? 이 할머니가 용돈 좀 줘야겠구나. 어르신 괜찮아요. 오실 때마다 매번 이러시면 애들 버릇 나빠져요. 버릇 나빠지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요 녀석들만큼 예의 바르고 예쁜 애들이 없더만. 할머니는 오실 때마다 저와 동생에게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는 시장 안에 있는 문방구로 달려가고는 했죠. 그렇게 소소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장 안팎으로 재개발 소문이 돌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보, 기름집 할머니가 그러던데 시장 싹 다 올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거라고. 그런 얘기야 오래전부터 돌았잖아. 그건 그런데 이번에는 시청에서 재개발 허가도 났다고 해서.
그래도 뭐 곧바로 추진되겠어? 여기서 장사하는 집이 한두 집도 아니고. 시장에서 도는 소문에 엄마는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곧바로 일이 추진되지는 않을 거라면서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무렵 악재가 겹쳤어요. 오래도록 저희의 편의를 봐주신 건물주 할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엄마와 아빠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게 문을 닫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저희도 엄마 아빠를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오신 분들이죠? 할머니 건물에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임대인 분들이시군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할머니의 자식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희를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들끼리 수근거렸어요.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거야? 다 낡아빠진 건물 사겠다는 사람 있을 때 얼른 팔아야지. 그 대화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가게로 웬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새 건물주라면서 엄마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마침 그때 아빠가 배달을 나가고 없어서 엄마만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가게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 재개발 들어간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다음 달부터 대대적으로 철거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두 남자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엄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루아침에 이러는 법이 어딨나요? 저희 여기서 10년 장사했어요. 근데 한 달 안에 갑자기 나가라뇨. 엄마의 말에 두 남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자신들이 편의를 봐준 거라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쫓아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공문 하나를 주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엄마는 별다른 말도 못하고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가게로 돌아온 아빠는 공문을 보고는 펄펄 뛰었죠. 하지만 발칵 뒤집힌 건 저희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곳곳에 동일한 내용의 공문이 붙었기 때문이죠. 한 달 뒤 철거가 시작되니 계약을 정리하고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이것들이 장난하나? 내가 여기서 장사한 게 20년인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니 이게 말이 돼? 이러지 말고 우리도 뭉칩시다. 뭉쳐서 대응합시다. 그렇게 상인들은 의기투합했고 시장 곳곳에 시장 재개발 결사반대, 상인 생존권 보장하라 등의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상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도 조직했어요. 대표자를 뽑아서 시청과 구청에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아빠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시장 상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하니까 저들도 함부로 못할 거야. 엄마는 아빠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도리어 협조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는 모두 생소한 용어들이었어요. 상인들 몇몇은 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아빠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관적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 중 대다수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둔 상태였거든요. 이 경우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커녕 권리금도 돌려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0년 전에 작성하고 한 번도 갱신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사이 건물주도 바뀌었고요. 기존 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역시 현금을 기반으로 했으니 반환할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우리 집은 현금 위주로 장사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증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법은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을 지켜주지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까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도 함께 있었어요. 하기호 달리 갈 곳이 없어서 아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참이었죠. 그때 그 변호사의 한마디가 어찌나 뇌리에 깊게 박혔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먹은 것 같아요. 나는 법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말이죠. 철거 당일 새벽 6시에 굉음과 함께 철거 크레인이 시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전날부터 가게에서 나를 새셨어요. 가게에 남은 집기들을 챙기기 위해서였죠. 가게의 벽 한쪽에 남은 저와 동생의 키를 잰 흔적들을 보면서 엄마는 그렇게 우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가스레인지 몇 개와 튀김솥 등 자질구레한 집기류들만 챙겨서 가게를 나왔어요. 보상금은커녕 보증금이나 권리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맨땅에 헤딩하듯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급하게 가게 자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목이 괜찮은 곳은 새가 너무 비쌌습니다. 두 분은 결국 다 허물어져가는 낡은 건물 한편에 겨우 자리를 얻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허탈하실 만도 한데 엄마 아빠는 저희를 보면서 다시 힘을 내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도 전보다 더 씩씩하게 지냈습니다. 바뀐 건 하나 더 있었어요. 이번에도 100점 맞은 거야? 이야, 우리 민주 대단한데?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검사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대. 나는 법을 배워서 나쁜 사람은 혼내주고 약한 사람은 도와줄 거야. 선생님이 그러려면 검사가 돼야 한대. 그래서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려고. 단지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렇게 쫓겨난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날부터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후로는 닥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전교 1등을 도맡아 하게 됐죠. 이 집 딸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면서요? 뭐 과외 같은 거 따로 시켜요? 그리고 학원은 어디 다녀요? 우리 애도 한번 보내보게요. 아휴, 과외라뇨. 저희 형편에 꿈도 못 꾸죠. 그냥 애가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분식집을 찾은 손님들이 그렇게 물을 때가 많았습니다. 동생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부모님은 저와 제 동생이 잘 크는 걸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새로 문을 연 분식집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전셋집도 다시 구하고 저축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야, 엄마 아빠가 학원비까지는 못 대줘도 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알았지? 아빠는 행여제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렵부터는 돈을 더 버시기 위해 작은 오토바이 한 대를 중고로 마련해서 근방까지 배달을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시련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더 큰 시련이 저희 가족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민주야, 문단속 잘하고 먼저 자고 있어. 엄마 아빠는 언제 오는데? 내일 단체 주문이 있잖아. 준비 좀 더 해놓고 들어가려고. 내가 좀 도와줄까? 돕기는 좀 있으면 시험이잖아. 괜찮으니까 적당히 공부하다 먼저 자. 알았지? 모처럼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인지 엄마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생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그날 공부할 분량을 마무리하니 어느덧 밤 11시가 지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가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안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아빠 기름솥 다 닦으면 이제 들어가야지. 12시 전에는 오는 거지? 그럼. 아휴, 얼른 자, 늦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마 그게 엄마 아빠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안방을 확인해 보니 부모님은 그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불길한 예감에 가게로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들어 있는 동생을 깨웠어요. 미니야, 일어나봐. 가게 좀 가보자. 엄마 아빠가 새벽 2시인데도 아직 안 오셨어. 얼른 일어나봐. 저는 비몽사몽한 동생을 억지로 깨워서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런데 고요한 새벽의 거리로 사이렌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곧 소방차와 구급차가 연달아 저희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두 차량 모두 저희 분식집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에 동생의 손을 잡고 무작정 그 뒤를 따라 뛰었어요. 곧 분식집 근처에 다다른 순간 저와 동생은 새된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식집이 있는 건물이 활활 불타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은 불을 끄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게로 다가서려 하자 상황을 통제하던 경찰이 저를 말렸어요. 위험해, 뒤로 물러나. 저 안에 엄마 아빠가 계세요. 이 늦은 시간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경찰관이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경찰관은 제 말을 소방관에게 전달했고 소방관들은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자 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소방관들이 의식을 잃은 엄마와 아빠를 들쳐업고 가게에서 나왔어요. 소방관들은 두 분을 각각 구급차에 나눠 태웠습니다. 저와 동생은 엄마가 탄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어요. 엄마는 까만 재를 뒤집어 쓴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바쁘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미동도 안 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겁에 질려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하루아침에 엄마와 아빠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화재 원인은 전기압선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스 누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서 화재를 더 키웠다고 해요. 그제야 문득 가게 문을 연 첫날 전기기사가 아빠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전기 배선도 엉망이고 누전 차단기라도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휴, 이거 너무 위험해요. 아빠는 그 말을 건물주에게 전달했지만 건물주는 알았다고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그날의 화재로 건물이 모두 불탔지만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죠. 그 순간에도 법은 저희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어떡해요? 친가 쪽에서는 맡아줄 사람이 없는데. 부모님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황급히 장례가 치러졌어요. 동생은 하염없이 울었지만 저는 갑작스런 상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면서 친척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양가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고 아빠는 외동이라 형제가 없었습니다. 기댈 곳은 한 곳뿐이었어요. 애들 엄마 여동생이 있는 집으로 시집 갔다면서요. 첫째는 거진 다 컸으니까 몇 년만 돌봐주면 좋을 텐데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본인이 원해야 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 역시 이모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모가 부잣집에 시집 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집에 딱히 도움을 준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언니의 자식들이니 작게나마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애들을 봐줄 만한 곳이 없어서요. 몇 년만 애들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모와 이모부는 장례식 둘째 날에나 찾아와서는 부조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빠 쪽 친척들이 그런 이모를 붙들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럴 여유가 없네요. 그러고는 이모부와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모는 저와 동생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런 이모를 보면서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친언니가 죽었는데 어쩜 저리 쌀쌀 맞을까? 옷에 신발에 가방에 몸에 두르고 온 것만 팔아도 몇백은 되겠구만.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친척들은 저와 동생에게 보육원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어요. 거기 가면 그래도 먹고 자는 건 해결되니까 몇 년만 있다가 나오는 게 어떻겠니? 부모님께서 모아두신 돈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걸로 생활할게요. 그래봐야 얼마나 된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니. 친척분들은 만류했지만 그렇다고 보육원에 갈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동생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언니, 나 보육원 가는 거 싫어. 그냥 우리 둘이 살자, 응?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은 것도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보육원에서 생활하라니 어린 동생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언니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동생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공장에서 일해보라는 제안을 받은 겁니다. 며칠을 고심하다가 결국 자퇴를 결심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만류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저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저에게 후원자가 생겼다는 얘기였어요. 학비는 물론이고 민주 너랑 동생이 생활할 비용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처럼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후원자의 정체를 묻는 저에게 그건 말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알려줄게. 그 후 선생님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저와 동생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저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날부터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했어요. 선생님은 교사용으로 나온 교재를 따로 챙겨주시고 이런저런 장학 프로그램도 주선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대학 역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담임 선생님이 제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바로 제 명의로 만든 통장이었어요.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네가 돈을 빼서 쓰기 어려우니까 내 계좌로 후원금을 넣어주셨는데 이제는 네가 돈을 빼서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거기로 넣어주실 거야. 고등학교 졸업했는데도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 들어가서는 고시 준비해야지. 너 검사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야 그렇지만 대학교 가서는 알바하면서 고시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그분이 그걸 원치 않으신데 대학 가서도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말씀하셨어. 담임 선생님의 말씀처럼 후원금은 제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학비까지 하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지만 다행히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그 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와 동생을 생각해서 돈을 보태주시는 만큼 저희도 그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미니야, 교재비 같은 거 안 모자라니? 모자라면 언니한테 말해. 괜찮아. 나도 언니처럼 선생님들께 부탁드렸거든. 혹시 남는 교재 있으면 좀 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흔쾌히 주시더라고. 동생은 교복도 새로 사지 않고 졸업생의 교복을 물려 입기로 했어요. 동생이나 저나 후원금에 늘 감사하며 알뜰살뜰 생활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고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늘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등교해서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으니 친구나 선후배를 사귈 틈도 없었어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따로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어렵게 마련해준 기회를 허투루 날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원금은 매달 일정한 날짜에 들어왔어요. 제가 고시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말이죠. 미친 듯이 노력한 끝에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한 지 5년 만에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찾은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담임 선생님과 지금껏 묵묵히 돈을 보내준 후원자였어요. 그때까지도 후원자의 정체를 몰랐기에 저는 담임 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사법고시 최종 합격했어요. 세상에 정말이니? 장하다. 우리 민주 정말 장하다. 선생님은 제 전화를 받고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대화를 주고받다가 저는 후원자에 대해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제 후원금을 보내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후원자가 누구인지 이젠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제 물음에 선생님은 잠깐 뜸을 들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그분께 따로 연락을 드릴게. 그런데 그분은 네가 검사가 된 후에 정체를 알려달라고 당부하셨어. 그분이 원하는 건 너희 자매의 온전한 자립이거든. 네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에 그때 자신의 정체를 알려달라고 하셨단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분의 정체를 알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저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곧바로 검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성실하게 2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 일정에 따라 연수원에 입소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되었어요. 연수원에 입소한 후로는 매월 수당이 나왔고 그 무렵에는 여동생도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용돈을 벌어 쓰던 때라 후원금이 없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후원자 덕분에 저나 여동생이나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각자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상념에 빠진 사이 어느덧 정겨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였죠. 미리 연락을 드리고 온 터라 교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고등학생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도 제 소식을 듣고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민주 너는 해낼 줄 알았어. 맞아요. 학교 다닐 때도 워낙 똑부러졌잖아요. 그렇게 축하 인사를 받고 감사 인사를 드리며 바쁘게 교무실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차례 인사가 끝나고 교무실 한편에서 담임 선생님과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께 검사 임용장을 보여드리니 선생님께서 벅찬 표정으로 임용장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면 무척 기뻐하실 거야. 정말 장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조심스레 본론을 꺼냈어요. 선생님,
저를 오랫동안 몰래 후원해 주신 분, 선생님 맞으시죠? 제 질문에 선생님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선생님 말고는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실 분이 없거든요. 선생님께서 후원자 이야기를 처음 꺼내셨을 때부터 어렴풋이 추측하고 있었어요. 제 예측에 선생님은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아니야. 나도 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 무렵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널 도와줄 여유가 없었어. 선생님의 말씀에 이번엔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껏 담임 선생님이 제 후원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니라니. 그럼 대체 누가 이토록 오랜 시간 저와 동생을 도와준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저희를 도와주신 거죠? 너와 민주를 후원해준 분은 바로 너희 이모님이셔. 선생님의 입에서 상상도 못할 호칭이 나왔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이모요? 그래, 너희 이모님. 그러더니 선생님은 핸드폰 번호를 하나 적어서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네가 검사가 되면 그때는 정체를 밝혀도 된다고 하셨어. 이 번호로 연락해보렴.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연락처를 받아들었습니다. 학교를 나온 저는 망설이다가 선생님이 알려주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음이 몇 번 가더니 곧 저편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누구시죠? 이모, 저 민주예요. 제 말에 이모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구나. 네, 자세히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혹시 직접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게 낫겠구나. 다행히 이모가 시간이 돼서 그날 바로 이모를 만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장례식 이후 한 번도 뵙지 못한 터라 거의 10년 만에 뵙는 거였습니다. 이모는 어딘가 초췌해 보였어요. 장하다. 결국 해냈구나. 언니도 그랬어. 뭐든 하면 끝을 보곤 했지. 이모는 제가 맞은편에 앉아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어두운 표정만 짓고 있었는데 그렇게 웃는 이모를 보니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이모가 저와 민희를 후원해 주셨다는데 사실이에요? 그래, 마음 같아서는 더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됐어. 아니에요. 저와 민희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 말에 이모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랬다면 정말 다행이다. 근데 왜 정체를 숨기신 거예요? 알려주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전 그것도 모르고 이모를 오해했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있는 집에 시집가 놓고 저희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친언니 장례식장에 와서 금방 가버린 게 더 충격이었어요. 저 역시 자매라 이모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듯 웃으며 물었어요. 내가 참 애정하고 모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더니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내 팔째가 꼬인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이제 민주 너도 다 컸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네. 그러면서 이모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들려줬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 일로 언니는 대학도 못 가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 나는 언니가 그렇게 희생한 덕분에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일찍 사고로 돌아가신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 엄마가 저처럼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학업을 중단한 건 몰랐습니다. 엄마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철없는 나는 유학이 가고 싶었어. 영어 영문학과를 나와서 친구들이 다들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든. 언니는 내 무리한 요구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나를 외국으로 보내줬어.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지. 어렵게 유학을 온 자신과 달리 이모부는 있는 집 자식이라 모든 게 여유로웠다고 해요. 이모는 자신이 갖지 못한 그 여유로움에 끌렸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어렵게 보내줬는데 사랑의 눈이 먼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어. 애써 배운 것들을 제대로 써먹기도 전에 말이야. 시댁은 본가에 들어와 살기를 요구했습니다. 대신 혼수 같은 건 일절 요구하지 않았죠. 이모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곧바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도 했습니다. 이모는 그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했어요. 남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마마보이 기질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때는 부모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문제는 시어머니였어. 시어머니는 이모를 대놓고 하대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있는 데서는 그러지 않다가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대놓고 막말을 늘어놨다고 해요. 넌 참 체주도 좋다.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이렇게 팔자 편하게 살고 있으니 남자 후리는 것도 체주라면 체주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모가 자신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대놓고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쥐뿔도 없는 게 뭘 안다고 나서 넌 그냥 입 다물고 네네 하면 되는 거야. 그러려고 우리 집에 들인 거고, 알겠니? 그러다 보니 이모는 점점 의기소침해졌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에게는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괜히 걱정을 끼치기 싫었어.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책임도 온전히 내가 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이모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키워갔다고 해요.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막말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이모부에게 몇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모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우리 엄마가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렇지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야. 그나마 자식이라도 생기면 그 아이에게 의지해서 살아갈 텐데 죽어라 노력해도 좀처럼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가진 거라고는 멀쩡한 몸뚱이밖에 없는 게 애까지 못 가지면 대체 어쩌자는 거니? 이모부 역시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외려 그런 이모부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 쟤는 네 아이 갖기는 그른 것 같구나. 그렇다고 대가 끊기게 놔둘 수도 없으니 어쩌겠니? 밖에서라도 만들어 와야지. 심지어 시아버지조차 이모부의 외도를 눈감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모부는 거리낄 게 없었죠. 이세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이모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다고 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집에 붙어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언니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쯤에서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막상 그 뜻을 알리니 시부모가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명예가 있는데 어디 감히 이혼 얘기를 꺼내냐며 역정을 내셨다고 해요. 어머님, 이제라도 새며느리 들이세요. 그래야 대를 이을 수 있죠. 못하러 그런 번거로운 짓을 해. 충훈이가 밖에서 만들어 오면 네가 키우면 될 일을. 저보고 사생아를 키우라는 말씀이세요? 사생아라니, 충훈이 아이면 엄연히 우리 집안 핏줄이지. 그러면서 이모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설마 돈이 탐나서 이혼하려는 거니? 위자료니 뭐니 그딴 걸 챙겨가려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 위자료 한 푼도 안 주셔도 돼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이혼만 허락해주세요. 당치도 않은 얘기. 그렇게 쉽게 놔줄 거면 애초에 결혼도 안 시켰다. 우리 집안 사람이 되면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아야지. 시댁은 한 번 더 이혼을 요구하면 결혼식 비용은 물론 그간 이모가 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쓴 비용을 모두 청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미 시댁의 기세에 눌린 이모는 그 말에 겁을 집어먹고는 이혼을 포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언니에게까지 피해를 줄까봐 이혼을 더 진행할 수 없었어. 그냥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엄마는 이모가 부잣집에 시집갔어도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딱 한 번 이모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해요. 시장 재개발로 10년 넘게 일한 가게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된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한데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여기저기 다 알아봐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언니가 되는 대로 갚을게.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한 번도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는 엄마였기에 이모 역시 백방으로 알아봤다고 해요. 하지만 이모가 돈을 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후로는 경제활동을 전혀 안 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이모는 결국 이모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그건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삥을 뜯는 거지. 갚을 능력도 없잖아. 그런데 뭘 빌려줘? 언제 돌려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한 푼도 못 빌려주겠다는 거야? 여보, 이렇게 형제끼리 돈거래하고 돈 뜯기잖아? 기분 엄청 안 좋아. 관계도 이상해지고.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면서 이런지아에 거절했다고 해요. 이모는 그때 처음으로 경제활동을 안 한 게 스스로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단돈 몇 푼이라도 쥐고 있었다면 우리 언니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 그러다 엄마 아빠가 화재 사고로 돌아가시자 이모의 죄책감은 극에 달했다고 해요.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보탰다면 그렇게 위험한 건물에 가게를 얻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에 몇 날 며칠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나중에는 불면증이 심해져서 약까지 먹었단다.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대놓고 저희 자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고 해요. 집안 꼴이 이러니 너네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대놓고 도와줄 수도 없었어. 시댁 식구들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자기 집에서 돈이 나가는 꼴은 못 봤거든. 만약 시댁 돈으로 너네를 도운 걸 알면 당장 난리가 났을 거야. 그래서 이모는 익명의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모를 시댁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이모는 어렵게 대학동창에게 연락을 해서 번역일을 구했고 남편 몰래 번역일을 하면서 그 돈으로 저희를 후원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새벽에 몰래 번역일을 해서 그 돈으로 너희를 도왔어.
다행히 담임 선생님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셔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너희를 도울 수 있었단다. 그러면서 이모는 그 시간이 도리어 자신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죽고 내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번 돈으로 저희를 도우면서 그날부터 제대로 잘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렇게나마 언니에게 진 빚을 갚아나간다고 생각하니 그제야 비로소 잠을 잘 수 있게 됐어. 결국은 그 시간이 너희는 물론 나도 살린 셈이지. 그렇게 말하는 이모의 눈가는 어느덧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저 역시 어느 순간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덕분에 저나 민이나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나도 너희 덕분에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어. 고마워. 그렇게 이모와 긴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여동생에게도 진실을 알렸습니다. 여동생 역시 제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자매는 이 일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이야, 언니가 생각한 게 있는데 이모가 우리 꿈을 이루게 도와줬잖아. 이번엔 우리가 이모의 꿈을 이루게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 여동생은 제 의견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곧바로 연수원 동기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동기들 중에는 대형 로펌으로 간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혼 전문 로펌 회사로 들어간 친구도 있었죠. 저는 그 친구를 통해 이모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략적인 상담을 마친 후 이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이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럴 수 있니? 이혼하는 게 가능한 거야? 그럼요. 이모가 그동안 시댁에서 당한 정신적, 언어적 폭력과 남편의 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모는 제 말에 용기를 내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댁은 길길이 날뛰며 대형 로펌을 등에 업고 맞소송에 나섰지만 결과는 이모의 승리였어요. 이모는 이모부와 갈라서는 데 성공했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모는 그 돈으로 혼자 살 집을 구했고 저와 여동생은 이모네 집에 자주 왕래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이모는 저와 여동생을 친자식처럼 챙겼고 저와 여동생 역시 이모를 살뜰히 챙겼어요. 사연을 적다 보니 이렇게 왕래한 지도 어느덧 10년이네요. 그 사이 저와 여동생은 제 짝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검사로 활동하고 있고 여동생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모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저와 여동생 이모 셋이서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10년 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와 여동생 이모가 한바탕 눈물을 쏟았죠. 이모가 평소 이 채널 사연을 즐겨 듣는다고 해요. 사연이 소개되면 이모에게 작은 선물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신 만큼 앞으로는 웃을 일만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작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